70대가 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야 후회합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진작 이렇게 살았더라면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깨달음을 지금 이 순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70대를 넘기고도 여전히 건강하고 평온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 10가지. 그 10가지를 알고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노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머리로만 이해하고 넘어갈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집중해서 들으시고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결들입니다. 나중에 그때 그 영상 제대로 안 봐서 후회된다고 말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주십시오. 30분이 여러분의 앞으로 10년, 2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이 이 10가지를 알고 나서 더 행복하고 평온한 노후를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젊은 시절엔 이 말이 그저 현명한 가르침으로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특히 70대를 넘어서면서 이 문장의 무게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오랫동안 착각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더 큰 집, 더 많은 돈, 더 화려한 관계를 쫓으며 그것이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이루거나 혹은 이루지 못한 채로 70대를 맞이한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더라고. 이 이야기는 잘 사는 법이 아니라 편안해지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공하는 법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70대가 넘어서야 깨달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통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평온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작은 행복을 크게 즐기는 사람입니다. 새벽 5시, 아직 세상이 깨어나기 전 부엌에서 차 한 잔을 끓입니다. 물이 끓는 소리, 찻잔을 데우는 손의 온기, 그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 이것이 전부입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스며들고 커튼 사이로 비치는 빗줄기가 바닥에 그림자를 만듭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그냥 아침이라고 부르지만 70대를 넘긴 사람들은 이것을 하루의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젊은 시절엔 이런 순간들이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더 큰 기쁨을 찾아 헤맸고 더 확실한 만족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습니다. 삶의 행복은 크기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주 느끼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을. 매일 아침 마시는 차 한 잔, 산책길에서 만난 고양이, 오후 햇살 아래 잠깐 앉아 쉬는 시간. 이런 것들이 쌓여서 삶이 됩니다.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거창한 이벤트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매일매일 작은 이벤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순간들 속에서 충분히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몸을 혹사하지 않고 꾸준히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몸을 도구처럼 다뤘습니다. 일해야 하니까,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 늙으면 안 되니까.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70대가 되면 알게 됩니다. 몸은 배신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몸을 배신했다는 것을.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이제 몸과 협상합니다. 오늘은 30분만 걷겠다고, 무릎이 아프면 쉬었다 가겠다고, 계단이 힘들면 천천히 오르겠다고. 그들은 조금씩 오래가는 삶을 선택합니다. 매일 격렬하게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 완벽한 건강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방식입니다.
산책을 나갑니다. 목적지는 없습니다. 그저 걷습니다. 햇볕을 쬐고 바람을 맞고 다리가 움직이는 느낌을 받아들입니다. 돌아와서는 스트레칭을 합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손목을 돌리고 어깨를 풀고 허리를 천천히 젖힙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몸은 거창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몸은 그저 잊히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꾸준함이 강함을 이깁니다. 70대를 넘긴 사람들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떠날 인연에 매달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가 줄어듭니다. 이것은 슬픈 일처럼 느껴지지만 동시에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만나는 시기가 있고 함께하는 시기가 있고 멀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엔 이 흐름을 막으려 했습니다. 연락이 뜸해진 친구에게 먼저 전화를 걸고 멀어진 관계를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70대를 넘긴 사람들은 이제 압니다. 관계는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흐름을 거스르는 것은 서로를 지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않습니다. 대신 남아있는 사람을 더 소중히 대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도 관계의 한 형태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이지만 고독은 스스로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더 깊이 만납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책을 읽다가 문득 생각에 잠기는 순간,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음악을 듣는 저녁. 이런 시간들이 그들을 채웁니다. 사람은 혼자 태어나서 혼자 떠납니다. 그 사이에 만난 인연들은 모두 소중하지만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는 집착이 아니라 감사가 됩니다. 네 번째는 돈을 불안이 아닌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노후의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가 돈 문제입니다. 충분한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돈이 부족하면 더 불안합니다. 우리는 평생 돈을 벌기 위해 일했지만 정작 돈과 평온한 관계를 맺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돈을 두 가지 방식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쓰면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아끼면서 자존심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돈을 흐르게 합니다. 필요한 곳에 쓰고 불필요한 곳엔 쓰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하지만 이 단순함에 도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젊은 시절엔 돈을 모으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아껴야 한다고, 절약해야 한다고, 나중을 위해 참아야 한다고. 그런데 70대가 되면 깨닫습니다. 나중은 이미 지금이라는 것을, 더 이상 미룰 나중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자신에게 투자합니다. 좋은 식재료를 사고 편한 신발을 신고 가끔은 작은 사치도 허락합니다. 이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존중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불필요한 것에 돈을 쓰지 않습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 습관적인 지출, 불안을 달래기 위한 쇼핑, 이런 것들을 정리합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과의 관계가 평온한가, 불안한가가 문제입니다.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통장 잔고보다 마음의 평온을 선택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연스러운 늙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젊음을 강요합니다. 젊어 보여야 하고, 젊게 행동해야 하고 늙음은 숨겨야 할 무언가처럼 취급됩니다. 하지만 70대를 넘긴 사람들은 이제 그 게임에서 내려옵니다.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인정 속에서 평온을 찾습니다. 늙음은 패배가 아닙니다. 늙음은 삶이 주는 자연스러운 선물입니다. 주름 하나하나에는 웃었던 순간이 담겨 있고
흰 머리카락 하나하나에는 견뎌낸 시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거울을 보며 한숨 쉬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울 속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살아왔구나. 잘 견뎠구나. 수고했어. 젊음에 집착하는 것은 과거에 매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는 아름답지만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대신 지금 이 나이에만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여유,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평가받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 이것들은 젊음이 줄 수 없는 선물입니다. 자연스러운 늙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품위입니다. 6번째는 불편한 관계를 정리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외로운 일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관계는 많을수록 좋다고 배웠습니다. 친구가 많아야 하고, 친척과 자주 만나야 하고,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고. 하지만 70대를 넘긴 사람들은 이제 압니다. 관계의 질이 양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관계는 유지하는 것보다 정리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불편한 관계란 무엇일까요?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는 사람, 나를 판단하고 비교하는 사람, 과거의 실수를 계속 들춰내는 사람,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만 하는 사람. 이런 관계들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젊은 시절엔 참았습니다. 의리라고 생각했고 정의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의리와 희생은 다르다는 것을, 정과 고통은 다르다는 것을.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불편한 관계를 조용히 정리합니다. 크게 다투거나 선언하지 않습니다. 그저 연락을 줄이고 만남을 멀리하고 서서히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혼자와 조용함은 다릅니다. 혼자는 외롭지만 조용함은 편안합니다. 불편한 관계를 정리한 후에 찾아오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평온입니다. 그리고 그 평온 속에서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7번째는 하루 한 번 좋은 말을 건네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어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대화할 상대가 줄어들고 말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말을 합니다. 좋은 말을, 따뜻한 말을, 누군가를 살리는 말을. 아침에 만난 이웃에게 오늘 날씨 참 좋네요 라고 말합니다. 마트 직원에게 고생 많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전화 통화 끝에 건강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들은 작지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좋은 말은 듣는 사람을 살리지만 결국 하는 사람도 살립니다. 말은 에너지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에게 돌아오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에게 돌아옵니다. 70대를 넘긴 사람들은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평을 줄이고 감사를 늘립니다. 비난을 줄이고 격려를 늘립니다. 이것은 위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 전략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도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거울을 보며 오늘도 잘 살았어 라고 말합니다. 잠들기 전에 수고했어 라고 말합니다. 힘든 순간에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들이 쌓여서 우리 내면에 단단한 기둥을 만듭니다. 말은 공기처럼 보이지만 말은 씨앗입니다. 어떤 말을 심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정원이 달라집니다.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매일 좋은 씨앗을 뿌립니다. 8번째는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면 배우는 것을 멈추기 쉽습니다. 이미 충분히 살았고 이미 충분히 알고 있고 이제는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거창한 공부가 아닙니다.
학위를 따거나 자격증을 따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호기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기쁨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산책길에서 본 꽃 이름을 찾아봅니다. TV에서 나온 낯선 단어를 검색합니다. 책을 읽다가 모르는 역사적 사건을 찾아봅니다. 이런 작은 탐구들이 삶을 생생하게 만듭니다. 배움은 나이를 거스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몸은 늙어도 뇌는 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뇌는 활성화되고 삶은 확장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배움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나는 다 안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배움을 계속하는 사람은 압니다. 세상은 넓고 모르는 것은 많고 배울 것은 끝이 없다는 것을. 이 겸손이 우리를 유연하게 만들고 젊게 만듭니다.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학생의 마음을 유지합니다. 그들은 삶을 교실로 보고 매일을 수업으로 봅니다. 9번째는 과거에 매달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무게가 무거워집니다. 젊은 시절의 실수하지 못한 일들, 상처받은 기억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과거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하지만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이제 압니다. 후회는 생각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습관을 끊어야 한다는 것을.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은 냉정한 사실이지만 동시에 해방의 시작입니다. 바꿀 수 없다면 매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과거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배움으로, 실패가 아니라 경험으로, 상처가 아니라 성장으로. 관점을 바꾸는 순간 과거는 짐이 아니라 자산이 됩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뒤돌아볼 때 이해되지만 앞으로 나아가며 살아가야 한다. 과거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과거에 사는 것은 위험합니다.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과거를 참고하되 현재에 삽니다. 그들은 과거의 경험을 지혜로 전환하고 그 지혜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과거에 매달리는 것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가벼워집니다. 어깨의 무게가 내려가고 호흡이 편해지고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비로소 현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10번째는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 애써왔습니다. 부모님께,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사회에. 우리는 끊임없이 증명하고 설명하고 정당화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넘으면 깨닫습니다. 가장 필요한 인정은 남의 인정이 아니라 나 스스로의 인정이라는 것을.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잘했어. 이것은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존중입니다. 연민은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지만 존중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도 했고 후회도 있고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견뎌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일입니다.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은 자기 위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가 쌓이면 치유가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와서 상처를 어루만져 주기를 기다렸지만 정작 가장 필요한 것은 스스로 자신을 어루만지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내일도 잘할 거야. 괜찮아, 충분해. 이 말들이 우리 내면에 안전한 공간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전한 공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평온을 느낍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70대를 넘긴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것도 결국 이것입니다. 진짜 잘 산다는 것은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더 넓은 집이 아니라 편안한 공간 하나면 충분합니다. 더 많은 친구가 아니라 진심 어린 관계 몇 개면 충분합니다. 더 큰 성공이 아니라 작은 만족들의 반복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덜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더 많이, 더 크게, 더 빠르게. 하지만 이제는 덜의 지혜를 배울 때입니다. 덜 소유하고 덜 욕심내고 덜 비교하는 삶. 그 덜어낸 자리에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을 만납니다. 결국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큰 집에 사는 것도 많은 돈을 가진 것도 화려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잘 산다는 것은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공부를 멈추지 않았고 가족을 그리워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누구보다 풍요로웠습니다. 그것이 진짜 잘 사는 삶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당신이 잘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 나은 삶을 고민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변화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70대가 넘어서야 깨달은 이 10가지 공통점은 사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행복을 즐기고 몸을 돌보고 떠날 인연을 보내고 돈과 평온한 관계를 맺고 늙음을 받아들이고 불편한 관계를 정리하고 좋은 말을 건네고 배움을 계속하고 과거를 놓고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하는 것. 이 중 하나만 바꿔도 삶은 달라집니다. 2가지를 바꾸면 더 가벼워집니다. 3가지를 바꾸면 완전히 다른 삶이 시작됩니다. 잘 산다는 것은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 흔들리는 것입니다. 더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평온한 것입니다. 더 많이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70대를 넘긴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결국 이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며 살아보세요. 자신에게 괜찮다고 말해보세요. 필요 없는 것 하나를 내려놓아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노후는 달라질 것입니다. 진짜 잘 사는 노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 당신의 마음속에 이미 있습니다. 다만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그것을 발견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충분히 잘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 잘하고 있어. 그 말이 당신의 노후를 바꿀 것입니다. 진짜 잘 사는 노후로.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에 와 닿았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또 꼭 찾아뵐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답답하고 서글퍼져요. 전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5번. 그렇게 1시간이 흘렀습니다. 65세 박미숙 씨의 고백입니다. 남편이 쓰러져서 병원 응급실에 있던 그날 밤 미숙 씨는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312명의 이름이 빼곡했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명 한 명 이름을 보는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 사람한테 전화하면 부담스러워할까? 그렇게 312명을 다 내려갔는데 결국 아무한테도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갑자기 미숙 씨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그 전화 한 통이 미숙 씨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연락처는 많은데 정작 필요할 때 연락할 사람이 없다고 느낀 적이요. 있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박미숙 씨가 6개월 만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하는 확실한 방법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이야기 시작합니다. 먼저 충격적이지만 희망적인 연구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65세 이상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당신에게 진짜 친구가 몇 명입니까? 라는 질문에 평균 1.4명이라고 답했답니다. 놀랍게도 절반 이상이 1명 또는 0명이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불행합니까? 라는 질문에 82%가 아니다라고 답했답니다. 오히려 편하다, 진짜 친구만 있어서 좋다. 가짜 친구들 정리하고 나니 마음이 편하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친구가 1명이라도 있는 사람과 0명인 사람의 행복도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엄청났답니다. 진짜 친구 1명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친구의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질이 노후 행복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진짜 친구가 몇 명이나 계신가요? 저는 얼마 전 카페에서 두 분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두 분이 오랜만에 만나신 것 같았어요. 한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경수가 우리 몇 년 만이야? 한 5년은 된 것 같은데. 경숙이라는 분이 대답하셨어요. 그러게 말이야. 그동안 정말 바빴어. 여기저기 모임 다니느라. 그러자 첫 번째 분이 물으셨어요. 그래? 그럼 친구들 많이 만났겠네? 경숙 씨가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친구들은 무슨? 다 거칠애였어. 진짜 친구는 너밖에 없더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작년에 유방암 수술을 했잖아. 그때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연락했어. 그런데 진짜로 병원에 온 사람은 너랑 1명 더, 딱 2명이었어.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진짜 친구는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힘들 때 알게 되는구나. 제가 만난 김순희 씨 69세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순희 씨는 5년 전까지만 해도 친구가 정말 많았답니다. 동창회 모임, 등산 모임, 봉사 모임, 합창단. 한 달에 15번 이상 모임에 나갔어요. 친구 많은 게 자랑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순희 씨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때 순희 씨는 생각했답니다. 친구들한테 연락해야지. 다들 걱정할 텐데. 그래서 카톡으로 단체 메시지를 보냈어요. 입원했어요. 많이 아파요. 그런데 반응이 어땠을까요? 어머, 큰일이네요. 빨리 나으세요. 이런 메시지만 왔답니다. 실제로 병원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순희 씨는 그때 충격을 받았답니다. 15개 모임에 다녔는데 나를 찾아온 사람이 1명도 없다고. 그리고 퇴원하고 나서 순희 씨는 모든 모임을 그만뒀습니다. 가짜 친구들 만나느라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정작 힘들 때는 아무도 없었던 경험요.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박미숙 씨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윤희 씨가 새벽에 병원으로 달려왔을 때 미숙 씨는 정말 놀랐답니다. 너 어떻게 왔어? 집이 여기서 1시간 거리잖아. 윤희 씨는 웃으면서 말했대요. 친구가 힘들 때 안 가면 그게 친구야? 당연히 와야지. 그리고 아침까지 함께 있어줬어요. 커피도 사다 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냥 옆에 있어줬답니다. 미숙 씨는 그날 깨달았답니다. 진짜 친구는 이런 거구나.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고 부탁하지 않아도 와주고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구나.
그리고 미숙 씨는 퇴원하고 나서 연락처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300명이 넘던 연락처를 2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진짜 친구는 윤희를 포함해서 딱 2명이었어요. 미숙 씨는 말합니다. 300명일 때보다 2명일 때가 훨씬 더 행복해요. 가짜 친구들 신경 쓰느라 진짜 친구를 소홀히 했던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드시나요? 내 친구들은 진짜 친구일까? 아니면 가짜 친구일까?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진짜 친구와 가짜 친구를 구별하는 확실한 방법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도 진짜 친구를 알아보실 수 있어요. 하나씩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첫째,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는가입니다. 진짜 친구는 평소에는 자주 연락 안 할 수도 있어요. 바쁘니까요.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차리고 부탁하지 않아도 달려옵니다. 반대로 가짜 친구는 평소에는 연락 많이 하고 자주 만나자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힘들 때는 연락이 안 돼요. 바쁘다, 미안하다 이런 핑계만 댑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친구가 있으신가요? 위기 때 나타나는 친구요. 아니면 평소에만 연락하는 친구요? 박미숙 씨는 말합니다. 윤희는 평소에 한 달에 1번 정도만 연락해요. 하지만 내가 힘들 때는 새벽에도 달려와요. 이게 진짜 친구예요. 둘째,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가입니다. 진짜 친구는 내 이야기를 중간에 끊지 않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듣고 공감해 줍니다. 힘들었겠다, 속상했겠다, 이렇게요. 반대로 가짜 친구는 내 이야기를 듣다가 중간에 끊고 자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 나도 그랬어. 나는 더 심했어. 이런 식으로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친구 있으신가요? 내 이야기를 듣다가 자기 이야기로 돌리는 친구요? 김순희 씨는 말합니다. 예전에 한 친구는 내 이야기를 5분도 못 듣고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때 깨달았죠.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셋째, 비교하지 않고 인정해주는가입니다. 진짜 친구는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너는 너대로 잘하고 있어. 너는 충분히 괜찮아. 이렇게 인정해줍니다. 반대로 가짜 친구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더 잘하던데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해? 이런 식으로요. 혹시 여러분도 느끼시나요? 어떤 친구를 만나면 위축되고 어떤 친구를 만나면 편안한걸요. 그게 바로 차이예요. 진짜 친구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만 가짜 친구는 나를 끊임없이 평가하고 비교합니다. 넷째, 비밀을 지켜주는가입니다. 진짜 친구는 내가 털어놓은 이야기를 절대 남한테 하지 않습니다. 무덤까지 가져갑니다. 반대로 가짜 친구는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합니다. 비밀인데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요. 그렇게 소문이 퍼집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구한테 비밀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이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경험이요? 그때 배신감 느끼셨죠? 박미숙 씨는 말합니다. 윤희한테는 뭐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요. 이게 신뢰예요. 다섯째, 도움을 주고받는 균형이 있는가입니다. 진짜 친구는 서로 도와줍니다. 내가 힘들 때 친구가 도와주고 친구가 힘들 때 내가 도와줍니다. 균형이 있어요. 반대로 가짜 친구는 받기만 합니다. 도움은 요청하면서 정작 내가 힘들 때는 못 본 척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친구 있으신가요? 항상 도움만 요청하는 친구요? 김순희 씨는 말합니다. 예전에 한 친구는 맨날 차 태워달라 뭐 도와달라 했어요. 근데 내가 힘들 때는 바쁘다고 연락도 안 받더라고요. 그때 정리했죠. 여섯째, 질투하지 않고 축하해주는가입니다. 진짜 친구는 내가 잘 되면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축하해, 잘 됐다. 이렇게 함께 기뻐해 줍니다. 반대로 가짜 친구는 내가 잘 되면 질투합니다. 별거 아닌데 뭐 운이 좋았던 거지. 이런 식으로 깎아내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경험 있으신가요? 좋은 일이 있어서 친구한테 말했는데 축하보다 질투가 느껴지는 경험요? 그때 기분이 안 좋으셨죠? 박미숙 씨는 말합니다. 손주가 태어났을 때 윤희한테 말했더니 진심으로 기뻐해 줬어요. 선물까지 사들고 집에 왔어요. 이게 진짜 친구예요. 일곱째, 함께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되는가입니다. 진짜 친구를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위로받고 힘이 나고 다시 살아갈 용기가 생깁니다. 반대로 가짜 친구를 만나고 나면 지칩니다. 피곤하고 우울하고 왜 만났나 후회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 친구들 만나고 나면 어떠신가요? 힘이 나시나요? 아니면 지치시나요? 이게 가장 확실한 구별법입니다. 김순희 씨는 말합니다. 예전 친구들 만나고 나면 맨날 지쳤어요. 하지만 지금 친구들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이게 차이예요. 혹시 여러분 주변 친구들 생각해 보셨나요? 이 7가지 중에 몇 개나 해당하시나요? 7개 다 해당하면 그 사람은 진짜 친구예요. 꼭 붙잡고 계세요. 3개 이하면 그 사람은 가짜 친구일 가능성이 높아요. 천천히 거리를 두세요. 그리고 1개도 해당 안 되면 그 사람은 확실히 가짜 친구예요. 과감히 정리하세요. 여러분 시간은 소중합니다. 가짜 친구한테 쓸 시간 없어요. 그럼 진짜 친구는 어떻게 만들까요? 많은 분들이 진짜 친구가 없어서 외롭다. 어떻게 해야 진짜 친구를 만들 수 있나요? 하고 물어보세요. 지금부터 진짜 친구를 만드는 5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먼저 진짜 친구가 되어주세요. 진짜 친구를 만나고 싶으면 내가 먼저 진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비교하지 말고 비밀을 지켜주고, 도움을 주고 축하해주고, 좋은 에너지를 주세요. 그러면 상대방도 나한테 그렇게 대합니다. 박미숙 씨는 말합니다. 윤희가 나한테 진짜 친구인 이유는 내가 윤희한테 먼저 진짜 친구가 됐기 때문이에요. 둘째, 시간을 투자하세요. 진짜 친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천천히 만들어집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김순희 씨는 말합니다. 지금 내 진짜 친구는 20년을 함께 보낸 사람이에요. 시간이 쌓이면서 진짜 친구가 된 거예요. 셋째, 진심을 보여주세요. 가식 떨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세요. 약한 모습도 실수도 부족함도 다 보여주세요. 그래야 상대방도 진심을 보여줍니다. 박미숙 씨는 말합니다. 윤희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예요. 그게 편해요. 넷째, 먼저 연락하세요.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면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커피 한잔 할까? 이렇게요. 진짜 친구는 누가 먼저 연락하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김순희 씨는 말합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친구니까요. 5째, 소수 정예로 가세요. 많은 친구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친구 1~2명이면 충분합니다. 그 1~2명한테 집중하세요. 깊은 관계를 만드세요. 박미숙 씨는 말합니다. 300명 친구 있을 때보다 2명 친구 있을 때가 훨씬 더 행복해요. 질이 중요하지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혹시 지금 나는 진짜 친구가 1명도 없는데 어떡하지? 하고 불안하신가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만들면 돼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혹시 진짜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만나면 편한 사람. 말 안 해도 통하는 사람.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 그 사람한테 먼저 다가가 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이렇게요. 그게 시작입니다. 박미숙 씨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6개월 전과 지금 뭐가 달라졌어요? 미숙 씨는 이렇게 답하셨어요. 모든 게 달라졌어요. 6개월 전에는 300명 친구 관리하느라 정신 없었어요. 생일 챙기고 모임 나가고 연락하고. 그런데 정작 나는 외로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2명만 있으면 돼요. 윤희하고 또 1명. 이 2사람이면 충분해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진짜 마음을 나누고 서로 의지하고. 이게 진짜 우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처음에 연락처 정리할 때 눈물 났던 이유를 이제 알아요. 슬퍼서가 아니라 깨달아서였어요. 진짜 친구가 뭔지 이제서야 알게 돼서 눈물이 난 거예요. 김순희 씨도 말합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아무도 안 왔던 게 처음엔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축복이었어요. 그 일이 없었으면 평생 가짜 친구들한테 시간 낭비했을 거예요. 지금은 진짜 친구 3명만 있어요. 이 3명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친구는 숫자가 아니라 질이에요. 100명 가짜 친구보다 1명 진짜 친구가 훨씬 낫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친구는 숫자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연락처에 300명이 있어도 진짜 친구가 없을 수 있고, 연락처에 2명밖에 없어도 진짜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혹시 지금 나는 친구가 적어서 외롭다. 나는 인기가 없나 하고 걱정하시나요? 괜찮습니다. 친구가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축복일 수 있어요. 가짜 친구가 없다는 뜻이니까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느리게 자라는 식물과 같다. 우정이라는 이름을 받을 자격이 있기 전에 역경의 충격을 견디고 이겨내야 한다. 진짜 친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역경이 필요하고 서로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친구는 귀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친구 있으신가요?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역경도 함께 이겨낸 친구요. 그 친구를 꼭 붙잡고 계세요. 그게 진짜 보물이에요. 오늘 저녁에 한번 해보세요. 휴대폰 연락처를 열어서 천천히 내려가 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이 사람은 진짜 친구일까, 가짜 친구일까? 아까 말씀드린 7가지 기준으로 체크해 보세요. 위기 때 나타나는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가? 비교하지 않고 인정해 주는가? 비밀을 지켜주는가? 도움을 주고받는 균형이 있는가? 질투하지 않고 축하해 주는가? 함께 있을 때 에너지가 충전되는가? 이 7가지요. 그리고 진짜 친구만 남기세요. 가짜 친구는 천천히 정리하세요. 여러분 시간은 소중합니다. 남은 인생을 가짜 친구한테 쓸 시간 없어요. 그리고 혹시 지금 진짜 친구가 1명도 없다면 지금부터 만들면 됩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혹시 진짜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나요? 그 사람한테 먼저 다가가 보세요. 진심으로 대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그렇게 천천히 진짜 친구를 만들어 가세요. 일주일 후면 느끼실 거예요. 이 사람이랑 있으면 편안해. 1달 후면 깨달으실 거예요.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주네. 6개월 후면 확신하실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진짜 친구구나.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친구 관계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부담 없이 카톡으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친구는 많은데 외롭다. 진짜 친구가 없다. 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그분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내주시는 작은 응원과 격려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진짜 친구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진짜 친구한테 연락해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진짜 친구는 숫자가 아니라 질입니다. 300명보다 2명이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진짜 친구가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금노후입니다. 요즘 똑똑한 60대들은 친구를 안 만납니다. 외롭겠다. 사람 없이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외로워서가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사람을 멀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친구 만나기가 피곤하진 않으십니까? 집에 혼자 있는 게 더 편하진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십시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게 외로움이 아니라 선택이었구나,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오늘은 8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똑똑한 60대들이 친구를 안 만나는 진짜 이유 8가지를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지금 혼자 계신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성숙이라는 것, 회피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첫째, 자랑 대결에 대한 피로감입니다. 65세 김순자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순자 씨는 한 달에 한 번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30년 넘게 만난 친구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즐거웠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달라졌습니다. 만날 때마다 자랑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의사인데, 우리 딸이 변호사야. 손주가 외국에 산대. 처음엔 축하해줬습니다. 잘 됐네, 축하해. 하지만 계속되니 피곤했습니다. 순자 씨는 말합니다. 우리 애들은 평범해요. 회사 다니고 결혼하고 애 낳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요. 처음엔 그게 부끄러웠어요. 친구들이 자랑할 때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왜 부끄러워해야 하지? 우리 애들 건강하고 착하면 됐는데. 그 후로 모임이 싫어졌어요. 모임에 가면 자랑 듣고 비교당하고 그게 피곤했어요. 그래서 안 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60대가 겪는 현실입니다. 친구 관계가 자랑 대결이 되는 순간 피곤해집니다.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즐겁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견뎠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니 견딜 이유가 없었습니다. 내 삶은 내 삶인데 왜 비교받아야 하나요? 그래서 안 만나는 겁니다. 외로워서가 아니라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경제적 부담과 돈으로 유지되는 관계에 대한 회의입니다. 68세 이영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수 씨는 매달 친구들과 저녁 모임을 가졌습니다. 한 번 모이면 1인당 5만 원씩 나갔습니다. 한 달에 5만 원이었습니다. 1년이면 60만 원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수입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은퇴하고 나니 달랐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사는데 5만 원이 부담됐습니다. 영수 씨는 말합니다. 친구들은 여유 있어 보였어요. 고기도 시키고 술도 마시고 2차도 가고. 저는 부담됐어요. 하지만 말 못했어요. 쪼잔해 보일 것 같아서요. 그래서 참고 나갔어요. 집에 돌아오면 후회됐어요. 5만 원이면 우리 부부가 며칠 먹을 수 있는 돈인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 관계는 돈으로 유지되는구나. 돈 없으면 못 만나는 친구구나. 그게 슬펐어요.
그래서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60대가 경제적 부담 때문에 모임을 피합니다.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드는데 모임 비용은 그대로입니다. 부담됩니다. 하지만 말하기 어렵습니다. 자존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빠지는 겁니다. 경제적 이유로 못 만나는 친구라면 진짜 친구일까요? 이런 의문이 들면 관계가 피곤해집니다. 셋째, 험담과 뒷담화가 주는 정신적 피로입니다. 63세 박경혜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혜 씨는 아파트 단지 주민 모임에 나갔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이웃들과 친해지고 정보도 나누고. 하지만 언젠가부터 모임이 험담의 장이 됐습니다. 저 집은 남편이 바람 피웠대, 저 집은 빚이 많대, 저 집. 며느리는 싸가지 없대. 처음엔 그냥 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불편했습니다. 경혜 씨는 말합니다. 한 번은 제가 없는 날 제 이야기를 했대요. 우연히 들었어요. 제 며느리가 차갑대요. 시어머니한테 잘 안 한대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내 며느리는 바쁜데도 최선을 다하는데 자기들이 뭘 안다고 그러나. 그날 이후 모임이 싫어졌어요. 저도 뒤에서 이야기되고 있구나. 여기서 나누는 이야기들이 다 험담이구나. 정신적으로 피곤했어요. 그래서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많은 60대가 요즘 겪습니다. 모임이 험담의 장이 되는 순간 피곤해집니다. 누군가 없으면 그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없으면 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젊을 때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니 견디기 힘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내 이야기가 되는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안 만나는 겁니다. 넷째, 가치관 차이와 대화 불통에서 오는 소모감입니다. 66세 최민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민수 씨는 대학 동창들과 분기마다 만났습니다. 40년 넘게 만난 친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만나기 싫어졌습니다. 이유는 대화가 안 통하기 때문입니다.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싸웠습니다. 서로 생각이 달랐습니다. 한쪽은 보수고 한쪽은 진보였습니다. 처음엔 토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싸움이 됐습니다. 민수 씨는 말합니다. 친구 하나가 계속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해요. 다른 의견은 들으려고도 안 해요. 처음엔 설득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대화가 안 통해요. 만날 때마다 정치 이야기 나오고 싸우고 기분 나쁘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어요. 40년 친구인데 이렇게 멀어지는구나. 슬펐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가치관이 너무 다르니까요. 그래서 안 만나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많은 60대가 겪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치관이 고정됩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면 대화가 안 통합니다. 젊을 때는 달랐습니다. 생각이 달라도 웃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니 못 넘어갑니다. 서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습니다. 양보가 안 됩니다. 대화가 소모전이 됩니다. 만나고 나면 기분만 나쁩니다. 그래서 안 만나는 겁니다. 다섯째, 혼자 있는 시간에 진짜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64세 한명숙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명숙 씨는 일주일에 3번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친구가 건강 악화, 한 친구는 지방으로 이사가게 되어 모임이 없어졌어요. 한 1년 동안 거의 집에만 있었습니다. 처음엔 답답했습니다. 친구들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달랐습니다. 혼자 있는 게 편했습니다. 아침에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었습니다. 드라마를 봤습니다. 낮잠을 잤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명숙 씨는 말합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 만나자고 했어요.
저는 나가기 싫었어요. 혼자 있는 게 너무 편했거든요. 하지만 거절하기 미안해서 한번 나갔어요. 예전처럼 수다 떨고 웃고 그랬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니 피곤했어요. 오히려 혼자 있을 때가 더 행복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혼자가 좋구나. 사람 만나는 게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구나. 그 후로 안 나갔어요. 친구들한테 미안하지만 내 행복이 더 중요했어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혼자 있을 때가 더 편하진 않으십니까? 친구 만나고 오면 오히려 더 지치진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건 외로움이 아닙니다. 성숙입니다. 이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겁니다. 중국 고대 철학자 장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큰 음악은 소리가 적고 큰 형상은 모습이 없다. 무슨 뜻일까요? 진짜 중요한 것은 시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조용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그렇습니다. 시끄러운 모임보다 조용한 혼자만의 시간이 더 값질 수 있습니다. 여섯째, 감정 소비를 더 이상 감당할 체력이 없습니다. 67세 오경자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자 씨는 요즘 친구 만나는 게 두렵습니다. 왜일까요?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체력이 아니라 감정 체력이요. 경자 씨는 말합니다. 친구 하나가 계속 하소연해요. 남편 이야기, 자식 이야기, 며느리 이야기. 만날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저는 들어줘야 해요. 공감해줘야 해요. 위로해줘야 해요. 젊을 땐 괜찮았어요. 들어주고 토닥여주고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힘들어요. 듣고 있으면 제 에너지가 빨려나가는 느낌이에요. 집에 돌아오면 완전히 지쳐 있어요. 경자 씨는 계속 말합니다. 한 번은 친구가 울었어요. 남편이 바람 피웠대요. 저는 같이 울어줬어요. 화도 내주고 위로도 해줬어요. 3시간 동안 그랬어요. 집에 돌아와서 쓰러졌어요. 머리가 아팠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3일 동안 회복 못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더 이상 남의 감정을 감당할 체력이 없구나.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60대는 체력뿐 아니라 감정 에너지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젊을 땐 넘길 수 있었던 말, 표정, 분위기가 이제는 그대로 피로로 남습니다. 누군가의 하소연을 듣는 것, 누군가의 감정을 받아주는 것, 분위기를 맞춰주는 것. 이 모든 게 감정 소비입니다. 60대가 되면 이 소비를 감당하기 힘듭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즐겁지 않고 다녀오면 더 지친다면 그건 내가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이제 나를 아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이고 타인과 함께 있을 때 타인이 된다. 깊은 말씀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나는 온전한 내가 아닙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춰야 합니다. 타인의 감정을 받아줘야 합니다. 이게 소모입니다. 혼자 있어야 비로소 나입니다. 7째, 관계 역할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입니다. 69세 정미선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미선 씨는 친구 모임에서 늘 같은 역할을 맡았습니다. 분위기 맞춰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싸우면 중재했습니다. 누가 우울하면 웃겼습니다. 누가 자랑하면 칭찬해줬습니다. 30년 동안 그 역할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뿌듯했습니다. 내가 있어야 모임이 돌아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피곤합니다. 미선 씨는 말합니다. 한 번은 제가 힘든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이 아프다고요. 걱정된다고요. 그런데 친구들이 별로 안 들어줘요.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이 모임에서 들어주는 역할일 뿐이구나.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은 없구나. 나는 누군가의 친구가 아니라 역할이구나. 미선 씨는 계속 말합니다.
그 후로 모임이 싫어졌어요. 가면 또 분위기 맞춰야 하고 웃겨야 하고 들어줘야 하고. 저는 이제 그 역할 하기 싫어요. 이제는 누군가의 친구 이전에 나 자신으로 있고 싶어요. 그래서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많은 60대가 겪습니다. 모임 속에서 늘 맡게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분위기 맞추는 사람, 들어주는 사람, 참는 사람, 회개 맞는 사람, 연락하는 사람. 젊을 때는 그 역할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달라집니다. 더 이상 역할로 존재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 자신으로 있고 싶습니다. 역할을 벗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빠지는 겁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정약용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역할이 아니라 본성으로 살아야 편안하다 맞습니다. 60대가 되면 역할이 아니라 본성으로 살고 싶어집니다. 누군가를 위한 역할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요. 여덟째,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62세 김영애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애 씨는 젊을 때 사람이 전부였습니다. 친구가 많았습니다. 모임도 많았습니다.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니 달라졌습니다. 영애 씨는 말합니다. 요즘은 시간이 아까워요.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아요. 20년? 30년? 길지 않아요. 그 시간을 의미 없는 만남에 쓰고 싶지 않아요. 영애 씨는 계속 말합니다. 젊을 때는 관계가 중심이었어요. 친구 많은 게 자랑이었어요. 중년에는 책임이 중심이었어요. 가족 돌보고 일하고 그랬어요. 하지만 60대 이후는 달라요. 시간, 건강, 마음의 평온이 중심이에요. 내 시간을 지키고 싶어요. 내 건강을 돌보고 싶어요. 내 마음을 편하게 하고 싶어요. 시끄러운 모임보다 조용한 하루가 훨씬 값져요. 이게 핵심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젊을 때는 관계가 1순위였습니다. 중년에는 책임이 1순위였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는 다릅니다. 시간, 건강, 마음의 평온이 1순위입니다.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만남을 과감히 내려놓습니다. 이건 외로움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내 삶을 정리하는 겁니다. 중국 고대 철학자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족함을 아는 자는 부유하다 무슨 뜻일까요?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겁니다. 친구가 많다고 부자가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질이 중요합니다. 양이 아니라요.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으셨습니까? 예전에는 중요했던 것들이 지금은 중요하지 않진 않으십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게 달라집니다. 그게 성숙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8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자랑 대결에 대한 피로감입니다. 비교당하는 게 싫어졌습니다. 둘째, 경제적 부담과 돈으로 유지되는 관계에 대한 회의입니다. 돈으로 유지되는 친구가 진짜 친구일까 의문이 듭니다. 셋째, 험담과 뒷담화가 주는 정신적 피로입니다. 모임이 험담의 장이 되는 게 견디기 힘듭니다. 넷째, 가치관 차이와 대화 불통에서 오는 소모감입니다. 생각이 다르면 대화가 안 통하고 만나면 싸우기만 합니다. 다섯째, 혼자 있는 시간에 진짜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혼자 있는 게 더 편하고 평화롭습니다. 여섯째, 감정 소비를 더 이상 감당할 체력이 없습니다. 남의 감정을 받아주는 게 너무 피곤합니다. 일곱째, 관계 역할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입니다. 역할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있고 싶습니다. 여덟째,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간, 건강, 마음의 평온이 제일 중요해졌습니다. 이 8가지 이유는 모두 한 가지를 말합니다.
똑똑한 60대가 친구를 안 만나는 이유는 외로워서가 아니라 삶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해졌습니다. 만남의 횟수가 아니라 마음의 평온이 중요해졌습니다. 이건 고립이 아닙니다. 정리입니다. 외로움이 아닙니다. 성숙입니다. 회피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혼자 있으니까 외롭고 실패한 거야.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하다면 그건 아주 건강한 신호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겁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사람을 멀리한 게 아니라 나를 가까이 한 겁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홀로 있어도 편안한 사람이 진정 성숙한 사람이다. 맞습니다. 혼자 있는 게 편안하다면 그건 성숙의 증거입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젊을 때는 혼자 못 견뎠습니다.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니 혼자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편합니다. 이게 성장입니다. 집에서 보내는 조용한 하루가 시끄러운 모임보다 훨씬 값집니다.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서 커피 마시고 책 읽고, 산책 나가고 드라마 보고, 낮잠 자고 저녁에 창밖 보며 생각에 잠기는 하루. 이런 하루가 얼마나 평화로운지 아십니까? 이런 평화를 아는 사람은 시끄러운 모임이 고통입니다. 그래서 안 만나는 겁니다. 외로워서가 아니라 평화가 좋아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선택한 혼자만의 시간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똑똑합니다. 여러분은 성숙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삶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의미 없는 관계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내 시간을 지키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친구가 많은 게 성공이 아닙니다. 마음이 편한 게 성공입니다. 모임이 많은 게 행복이 아닙니다. 혼자 있어도 평화로운 게 행복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존중하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이 옳습니다. 사람을 멀리한 게 아니라 나를 가까이 한 겁니다. 고립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회피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혼자 계시면서 외롭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3가지가 궁금합니다. 첫째, 여러분도 요즘 친구 만나기가 피곤하신가요? 둘째, 혼자 있을 때가 더 편하신가요? 셋째,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공감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혼자 있는 게 편하다면 그건 건강한 신호입니다. 둘째, 사람을 멀리한 게 아니라 나를 가까이 한 겁니다. 셋째, 여러분의 선택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존중하십시오. 여러분은 똑똑합니다. 여러분은 성숙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지혜롭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전보다 조금은 더 행복해지실 겁니다. 지금의 선택을 존중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노년의 지혜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매일 평화로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